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소식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 뉴스를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리뷰, 출발 620을 중심으로 임윤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인접국가 및 주요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곧바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국제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 관련 이슈는 국제 정세 중에서도 매우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올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지난 1월에만 7번 미사일을 발사하며 그간 월별 미사일 횟수로는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미국 싱크탱크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주장해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선 이후 보도된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오후 8시 대선 특집 뉴스에서는 통일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5년 내 다량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모라토리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ICBM과 유사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 모라토리움 파기에 해당한다는 앵커의 멘트로 뉴스는 마무리됩니다. 3월 11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미국 특파원을 연결하여 북한 ICB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월에 있었던 2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밝혔으나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서는 신형 ICBM 시스템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신형 ICBM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긴장 고조 행위라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부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분석 결과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올해 초 1월에만 7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자들에게도 북한 ICBM 관련 뉴스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뉴스에 친숙하지 않은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복잡한 국제정세나 남북관계만큼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ICBM, 다탄두 탑재, 그리고 먼저 살펴본 뉴스에서는 모라토리움도 등장했는데요. 이 용어들은 다 무엇을 뜻하고 왜 중요한 정보일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3월 11일 오후 8시 뉴스 리뷰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는 첫 보도 멘트로 북한이 최근 성능을 시험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받은 기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하며 최근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영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사전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이번 ICBM은 핵탄두 2~3개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형상을 지녔으며 사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했으나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살펴본 뉴스는 앵커와 기자 모두 다탄두 탑재 미사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동시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짧은 언급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뉴스들보다 더 이해하기 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뉴스의 보도 시간이 제한적이고 그런 제한적인 시간 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탄두 탑재 미사일이라고 용어만 언급하는 것보다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미사일이라고 언급해준 보도가 훨씬 시청자를 배려한 보도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모라토리움에 대한 언급은 다른 보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모라토리움은 활동 중단이나 지불 유예를 뜻하는 용어로 북한 뉴스에서는 북한이 선언했던 2018년 핵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뜻합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내용도 여러 보도에서 여러 번 등장하나 추가 설명 없이 언급되는데요. 보도 마지막에 추가 시험을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달한 만큼 해당 뉴스는 앞으로도 반복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보도한다면 관련 뉴스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최근 세계 정세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지난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국내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1일 오전 7시 출발 620에서는 러시아를 경유해 수입되던 노르웨이산 연어와 러시아산 킹크랩 등의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는 등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어 가격은 2주 새에 30%가 뛰었고 대게값은 우크라이나 침공전 대비 46%나 뛰었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해두곤 있지만 사태 장기화가 될수록 물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 오전 8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본격화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대로 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안보 위기가 겹쳐 달러 선호가 강해지면서 환율까지 급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는 부진한데 공급 충격으로 물가만 뛰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면 수출 부진은 물론 일자리 충격까지 재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물 가격 상승 뉴스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 글들을 직접 보여주며 현재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게끔 전달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많은 커뮤니티에서 감자 수급이 어려워 프렌치 후라이가 나오지 않은 패스트푸드점 일화나 초콜릿 수급이 어려워 초콜릿 디저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디저트 가게 일화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 대게 등 직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을 예시로 러시아 사태가 현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재값 상승 뉴스 역시 전반적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어떻게 일자리 충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즉 어떤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전달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충격으로 물가만 뛰는 1970년 오일 쇼크를 설명해 용어의 뜻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대규모 국제 경기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 침공이 진행되어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지난 2월에 폐막했으나 동계 패럴림픽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한 SNS 글을 보도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14일 오전 6시 출발 620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명의 대표팀 선수들과 코치진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면서 한계를 넘어선 투혼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선수들 모두가 승리자라고 전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불가능과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SNS를 통해 격려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평소보다도 더 적은 관심을 받았을 우리 선수들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된 관련 내용도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비록 마지막이긴 하나 대통령이 직접 게시한 SNS 글을 보도하여 선수들의 노력을 전달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선수들의 노력이 시청자들에게 많이 전달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소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0.7%포인트의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20대 대선과 새 정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주문했는데요.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으며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사실상 좌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며 다시 중앙에 복귀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야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수사한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임명 후 조국 전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며 현 정권과의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데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퇴 압박에 나섰지만 윤석열 총장은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하게 각인시킨 것이 정치적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문 세력의 구심점, 보수 야권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 후 대권에 도전하며 정치인의 길로 등장했지만 이준석 당대표와의 불화설, 정치 구단 후보들의 강한 견제, 실언 논란, 가족 구설수로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경선 후보들의 캠프 합류가 미뤄지며 원팀 결성,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 특히 이준석 당대표의 자맹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여의도식 문법에 익숙치 않은 윤석열 후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식사나 이런 거는 괜찮아졌고 먹는 건 잘 먹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을 갖다 지방에 이렇게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방송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정권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말하며 정치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해산하겠습니다. 가족 의혹, 도덕성 검증, 대장동 몸통 공방 등으로 혹독한 네거티브전을 치르며 사전투표 하루 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합니다. 개표 순간까지 혼전을 거듭하며 0.73%포인트로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방송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진영 대결과 지지층 결집, 분열된 표심은 여야 모두에 뼈아픈 과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윤 당선인한테 던져주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방송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나라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먼저 코로나19를 언급합니다. 대선 과정 내내 정부의 방역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방역 패스 완전 철폐, 24시간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100일 내에 50조 원을 긴급 편성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추경과 국채 발행에 반대해온 만큼 재정 풀기에 대한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합니다.
실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며 경제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부동산 해법 문제를 짚었습니다.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은 국민이 경제 활성화를 뽑았고 부동산 안정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다며 가장 큰 숙제는 집값 안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당선인이 공약한 250만 호 공급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206만 호가 포함돼 있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방송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전 선거 표심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공천 문제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민심의 채찍,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의 내용 잘 봤습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해결도 그렇고 차기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소영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 해결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저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5년간 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공급만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의 한소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40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입니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돼온 고물가의 흐름이 최근에 더 심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변수까지 부상하면서 고물가, 저성장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국내외 물가 상승세와 물가 억제 대책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의 물가 동향과 물가 상승 원인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예. 5달 연속 3%대를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 상승했습니다. 3%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이런 고물가 흐름은 올해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 수치는 이를 훨씬 더 웃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돈이 많이 풀려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쇼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예.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우선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출 호조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급등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우려도 점점 더 커져간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의 디폴트까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이나 금융시장이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제재에 주목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경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삼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면서 대외 변수로 인해 수단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계의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엔겔 지수가 예.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제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예. 선진국이 되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이러한 엔겔 지수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이제 전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가 잡힐 기미는 안 보인다는 데 있다면서 예. 보여주기를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연장했는데요. 네. 이같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이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예.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급등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도 이제 8주 연속 상승해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라던가 기대감이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예.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년 만에 열린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또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인하와 수입선 다변화, 예. 또 공공요금 동결과 담합조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유가 폭등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면서 최근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유류세 인하분이라던가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지 않냐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예.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커지는 오일 쇼크에 대한 공포, 내일 닥친다 생각하고 대책을 짜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유가 폭등의 충격이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처럼 3차 오일 쇼크로 나타날 경우에 유가가 200달러, 300달러까지 치솟게 되면 예. 원유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따라서 에너지 비상수급과 소비 저감 방안, 또 기업이나 서민 지원책은 물론이고 또 재정과 통화 정책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정부가 말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라고 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제외하면은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하면서 예.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돈 풀기 경쟁을 멈추고 에너지 안정적 수급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발 충격으로 인한 경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외교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중소기업과 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 적용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고 또 서민들의 어떤 밥상 물가도 세심하게 관리해서 예. 곡물 같은 경우에는 비축 물량을 좀 확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또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런 물가 상승의 흐름이 비단 국내에만 좀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과 EU 등의 세계 주요국들의 최근의 물가 상승 흐름이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각국의 물가 상승 대응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OECD에 따르면요, 38개 회원국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7.2%가 오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좀 미국이 높은 편인데요. 네네. 미국은 지난 1월에 7.5%, 또 지난달에는 7.9%를 기록해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또 영국과 독일은 각각 4.9% 등 유럽연합의 물가 상승률도 1월의 경우에는 5.6% 그리고 지난달에는 5.8%가 올라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공급망 차질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원자재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에 적응한 소비자들은 이제 점차 소비를 늘려나가는 반면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은 감소하고 또 투자는 계속 줄면서 늘어난 소비에 비해서 감소한 공급량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욱더 걱정인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세는 3월 이후의 통계에나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정치적 압박이 또 가해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으로 휘발유 가격 상한제라던가 또 저소득 가계의 소득 지원, 또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이제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 대폭등이 올 수 있다라고 전했고 IMF는 식품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또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년 전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낮추고 또 물가 상승률은 3%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슬로우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같은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저도 뭐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포감이 있으실 겁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나친 불안감 조성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현 정부든 새 정부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또 이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있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도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보다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비판적인 보도보다도 언론에서도 국제적인 변수를 예측하는 전문적인 분석 보도라던가 또 냉철한 시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 함께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